누가 몇 프로 벌었대. 뭐 그래? 아씨 나는 적금만 넣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적금만 하던 거를 안 되겠다. 나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그랬는데 막 나도 불안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비속어 모모 비용이라고 아시죠?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날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맞아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아는데도 와, 뭐 나 한 1억 모았는데 나 이쯤 돼서 한번 차 나를 위해 살까? 뭐 이런 심리가 올 때가 있잖아요. 1억 모았는데 차를 바꾼다고요? 뭐 예를 와. 들어?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 기자님 얘기하신 것 같은 걸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한테 어떤 리워드를 넣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리워드는 저축액의 5% 정도가 적당합니다. 5%보다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50만 원을 모았는데 1,000만 원은 재투자하고 고생했다 1,000만 원 모으느라고 50만 원 갖고 네 맘대로 뭐 오마카세를 가든지 한우를 먹든지 그러면 너무 좋은데 50만 원을 재투자하고 1,000만 원을 나한테 보상하면 안 되겠지. 5%라는 것을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현타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현타가 왜 올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은 만족을 해야지 되는데 이 만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기쁨하고 행복이라는 두 단어거든요. 기쁨과 행복 중에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십니까? 전 행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행복. 기쁨과 행복은 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면 99%가 행복을 선택을 한대요. 그래요?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쁨이 나빠서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왠지 순간적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그죠? 생각했는데 생각해죠. 좀 일시적인 기분의 약간 느낌이에요. 느낌일 것 같은 거야. 네. 근데 행복은 어떤 지속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 근데 이게 어원을 그 말의 어떤 그 의미를 되새기면 행복은 조건적이래요. 그러니까 컨디셔널하다는 거지. 행복이라는 건 이 정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은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는 회사에서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자격은 이 정도 됐으면 요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행복. 안 되면 아직 안 행복. 뭐 이런 거고. 기쁨은 뭐야? 언컨디셔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마동석 씨가 고기 먹으러 가면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고기는 그러니까 행복은 아니고 기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기쁨을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세요? 행복을 원하잖아. 그럼 행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컨디션에 도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행동은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지. 왜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갔다 오고 막 사진 찍고 그다음에 비싼 물건 사고 나한테 선물하고 막 현타가 와갖고 막 지름신이 와서 막 나한테 비싼 물건 사줬는데 왜 안 행복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기쁨의 순간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의 순간을 만든다는 거 그 순간 기쁜 건 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거든. 근데 행복은 뭐야? 내가 그걸 좀 참고 조금 절약해서 돈을 모으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이거 내년쯤 되면 한 5천 되겠는데 내후년쯤 가면 이게 1억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어떤 상태의 컨디션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에 무지하게 행복합니다. 성시경 씨가 하는 그 먹방 유튜브 아시죠? 제가 가끔 보는데 성시경 씨가 굉장히 멋진 일식집에 가가지고 거의 오마카세인 것 같아. 앉아서 이제 탁 고급스러운 스시를 딱 먹는 거야. 나는 무슨 맛 평가를 할까라고 잘 들어봤는데 탁 넣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이렇게 앉아서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건 내가 그 스시를 먹어서 맛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돼. 여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살면서 기쁨도 추구는 해야 되지만 행복이 더 상위의 개념이냐면 자격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손절해야 될 허세 습관이 있다면? 허세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서 많이 나타나느냐라고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뭐 허세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인데 지적 허세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는. 이 지적 허세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업무에서 너무 영어가 필요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를 좀 잘해서 내가 굉장히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핵심을 벗어난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본말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남의 눈을 많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허세가 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의 허세를 조금 줄이고 뭔가 좀 실용적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2024년도는
조금 더 내가 더 어떻게 보면은 돈에 있어서 행복의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차가 일단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차를 비싼 차를 딱 타게 되면 이게 일단은 플렉스인데 나한테 내가 내 소득보다 좀 과하다는 건 알지만 나는 차 하나만큼은 좀 좋은 걸 타겠다. 근데 그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를 본인이 비싸게 과하게 자기 소득보다 높은 걸 탔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무 허세를 부렸으니 다른 거에선 조금 아끼겠다라는 행동을 하느냐?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사 먹고 그 다음에 뭐 택시도 좀 자주 타고 뭐 옷 같은 건 잘 사지만 차를 비싼 걸 산다든지 막 월세 100만 원 이런 데 사는 걸 안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많은데 일단 차를 비싼 걸 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냥 오토매틱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라는 걸 세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차를 탁 샀는데 이게 세워놓을 관상용도 아니고 그럼 끌고 나가. 그럼 끌고 나가서 뭔가를 또 새로운 파생 소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영원히 플렉스 과소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차를 극도로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1억 당장 이제 돈을 모으기보다는 당장 있는 빚을 갚기도 바쁜 사람. 그러면 빚을 갚는 게 당연히 먼저가 돼야 되겠죠? 원금 상환하는 거는 저축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자 부분은 우리가 뭐 저축하는 건 아니죠. 비용인데 원금 상환하는 거는 당연히 저축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150만 원을 저축해야 된다. 그러면 뭐 내가 원금 상환 95만 원 하고 있다. 그러면 한 55만 원만 저축하시고 원금 상환 하시면 그냥 150만 원 저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의 이제 여윳돈이 있다.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하거나 집중 저축을 하거나 멘토님은 어느 게 좀 더 효과적?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 나와서 뭐 이주식이 좋습니다. 뭐 요즘에 이게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보는 많은 분들이 일반화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주식은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한 건데 듣는 사람은 야, 그냥 주식이 요즘 괜찮대 라고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산다 그러면 뭐 요즘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 집이며 또 어느 정도 가격대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머릿속에 어느 날 야, 이 주식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야 라는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갖춰진 상태에서 투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90% 이상이 자꾸 옆에서 무용담이 들리는 거야. 야, 누가 몇 프로 벌었대. 뭐 그래? 아씨 나는 적금만 넣었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면 불안해지는 거야. 아씨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은 적금만 하던 거를 안 되겠다. 나도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의 상태 없이 공포감에 의해서 떠밀려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떠밀려서 들어가는 상태가 꼭대기예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안 들려. 안 들리다가 내기까지 들어오고 내가 불안해지다가 그 불안감이 끝까지 가다가 안 되겠어. 내가 도저히 이제는 나는 너무 뒤처질 것 같아. 이게 이제 포모라고 그러잖아. 미싱 아웃에 공포감이 딱 생겼을 때 시작하면 그게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공포감이 많이 드는 분들, 포모가 누구한테 발생하는지를 잘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아주 그랬는데 막 나도 불안했는데 나만 뭔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축을 안 하면 생겨요. 주로 저축 자본을 많이 못 모으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기들은 6년 7년 같이 입사해가지고 직장 생활했는데 다 물어보니까 야 넌 돈 얼마 있냐? 뭐 대충 한 1억 정도는 다 모았어. 자기 2천만 원밖에 없는. 동기랑 똑같은 월급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2천 있다는 건 뭐야? 내가 2천 모은 건 아니죠. 2천 쓰다 남은 거죠, 이거. 이건 모은 게 아니야. 그냥 쓰다 지쳐서 남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느냐? 이제라도 나도 동기들처럼 열심히 저축하자가 아니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인생 역전을 해야 되겠다. 이걸로 한탕 벌어보자. 그러니까 주식 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포감이 최근에 극에 달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저축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저축을 정말 따박따박 하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그 주식을 해서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슨 차별화가 되겠어? 나 벌써 이렇게 돈이 모이고 있는데? 물론 뭐 차별화가 돼서 돈을 벌었다 그럼 축하해. 뭐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쿨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축을 제대로 속도를 못 쫓아가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돈에 대한 어떤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조금 해볼까? 이러면 분산 투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에서 혹시
데미지를 입어도 예금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2천만 원밖에 못 모은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그냥 쓰다 남은 거 가지고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안 되겠다.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투자를 잘 몰라.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선택하는 게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ETF를 하는 거예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면 A부터 Z까지 아무리 분산을 해놔도 A부터 Z까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을 모은 다음에 하시면 분산 투자지만 적은 돈을 나눠서 A부터 Z까지 다 산다고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비용이 참 제각각인 것 같아요. 결혼 비용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그럼요. 네. 아니면 정말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결혼 자금은 한 어느 정도? 이것도 이제 뭐 천차만별이라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결혼 비용이라는 게 사실 우리 결혼을 대부분 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잘 모르잖아요. 그게 좀 막연해 하시는데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N잡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좋은 재테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못 당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는 걸 못 이겨요. 지금 몇 인 가구시죠? 이제 자녀분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3인 가구. 3인 가구.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 수는 4인 가구입니다. 빨리 4인 가구가 되시죠. 자, 4인 가구가 가장 소득이 높고 그 다음이 3인 가구, 그 다음이 2인 가구입니다. 그럼 1인 가구는 제일 가난하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인 가구가 돼서 가난한 게 아니라 2인 가구가 될 만한 상황이고 3인 가구가 될 만한 상황이라서 뭐 그런 걸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는 노력이 일단은 중요한 재테크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혼을 할 때 비용, 일단 예식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비용이 있습니다. 자, 4가지인데,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예물예단이 있네. 예물예단 5가지네요. 자, 그런데 예식 비용, 어디 호텔에서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지 않는 한은 예식 비용 안 들어갑니다. 어차피 부모님들 온 손님들이 낸 축의금으로 이렇게 상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많이 들어가진 않아, 예식 비용은. 그 다음에 이제 혼수는 뭐 옛날에는 주로 신부가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n분의 1로 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물예단이 있는데 예물예단도 안 들어갑니다. 예물예단도 결국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양가에서 알아서 주고받거든요. 집안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신랑 신부한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식 비용과 예물예단은 부모님 영역인 거고 신랑 신부의 영역은 결국은 혼수와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은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대출을 또 많이 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 소득의 15% 넘지 않게끔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결혼할 때 많이 하는 마케팅 중에 용어가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한 번뿐인데 라는 마케팅이에요. 근데 한 번뿐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죠? 사실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뭐 그런 게 뭐 흉된 사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무조건 마케팅을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렇게 따지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이 다 한 번뿐입니다. 뭐 겪었던 일을 또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케팅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해야 돼. 실용적으로. 실제 혼수 비용 같은 경우는 저는 3천만 원은 안 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혼 때 가전제품을 너무 좋은 걸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혼 때는 결국은 뭔가 좋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룸에서 투룸 갔다가 투룸에서 뭐 20평 아파트로 갔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가전제품도 업그레이드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럭셔리로 딱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뭔가 후퇴하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어디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주거 비용을 줄여서 빨리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전세감 대출 이자가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냐 또 올해는 뭐 전세 가격이 월세보다 더 비싸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